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로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줄었고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4만 5,5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원심분리기 생산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대상은 테헤란 연구센터와 카라지 인근 공장으로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첨단 원심분리기 부품이 생산되던 시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밤사이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0.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내내 상승폭을 보이다가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폭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0.03% 하락하면서 6,000포인트가 다시금 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관망세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소폭 상승했는데요. 0.09%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큰 폭의 조정은 없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반도체 지수만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지수가 좀 괜찮았는데요.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어제 WTI 유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0.22% 하락하면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FOMC 이야기 해봐야겠죠. 바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FOMC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4.25%에서 4.5%로 동결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동결을 하게 됐는지 이유도 중요하겠죠. 바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하향을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물가 전망 또한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상향 조정까지 있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8%였는데 3.1%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 분쟁뿐만이 아니라 관세 정책까지 지금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관세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확실히 드러나기까지는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관망세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동결을 하게 된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지금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동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이러한 스탠스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금리 결정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그래프인데요. 바로 2023년의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굉장히 큰 고금리였습니다. 5.25%에서 5.5%의 큰 폭의 고금리가 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고금리가 이어지다가 2024년 9월부터 B컷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5%의 B컷을 단행하고 난 뒤에 2024년 11월에 2.25% 정말 약간의 컷으로 지금 금리 인하했다는 점도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에도 0.25% 단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2025년 1월부터 3월, 5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4차례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더 인하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점도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보니까요. 2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2회로 유지가 되면서요. 각각 0.25%씩 몇 포인트 지금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금리가 2번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40% 정도 높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써 오는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도요.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각각 한 회씩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다음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스탠스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2026년에 5월에 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바로 금리가 또 이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동결에 대한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도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관망생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0.5%로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점이 결정이 됐죠. 3회 연속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7월에 기준금리 동결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지금 큰 상황입니다.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보시면서요. 역시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망세인 자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었고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동 분쟁까지 깊어지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0.94% 상승했고요. 애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0.48%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구글과 메타만이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하는 자세를 보였고 어제 테슬라가 4%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1.8%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였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33% 급등하는 흐름 보였고요. 코인베이스도 16%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금융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사 쪽으로는 안 좋은 뉴스가 되겠죠. 비자가 4.88% 하락,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스터카드 또한 5.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카드사 쪽으로는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김인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지만 이 중에서도 특징적인 흐름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코와 아마존, 길려드 사이언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길려드 사이언스 또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코부터 살펴볼까요? 뉴코가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소식일까요? 네, 오늘 철강 관련 소식으로 처음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인 뉴코의 주가가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상향 발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주가가 3%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기업이 예상한 주당 순이익은 2.55달러에서 2.65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2.21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개장 직후부터 3%가 넘는 상승률로 강세를 부리며 또 상승장 분위기를 함께 주도했는데요. 뉴코는 이번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제시했던 0.67달러 대비 분명한 회봉세를 함께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강 밀 부분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또 철강 제품 판매 부문에서도 가격 안정성과 판매량의 증대, 또 단위당 생산 비용 하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미쳤습니다. 네, 좀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철강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철강 관세 오히려 지금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뉴코의 실적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함께 나온 건데요. 이 정책 변화가 철강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이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월가에 이어지면서 뉴코를 포함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함께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뉴코는 정확한 2분기 실적을 다음 달 7월 28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세한 실적 내용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대 제철 산업 관련 애널리스트도 역시 철강 수요 회복과 판매 단가 상승, 또 비용 효율성 개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뉴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 뉴코의 주가는 5%에 근접한 상승률을 보이고 또 이번 호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철강 산업 전반의 수익 개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뉴코의 실적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코의 주가 올해 들어서만 5%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호실적인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산업에 대한 수익 관련해서 계속적인 좋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코 보시면 오는 7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들어서만 5% 상승을 했고 오늘 들어서도 또 간밤에 3% 상승한 흐름 가졌으니까요.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의 자회사 죽수 이야기인데요. 로보택시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계속해서 로보택시에 관해서 지금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 역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런데 자율주행차 자회사 죽수가 대규모 생산시설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에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CNBC에 따르면 죽수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위치한 로보택시 전용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또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반 대상 상업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시설은 연간 최대 1만 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현재는 하루 한 대 수준의 조립 속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보택시 관련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생산 확대에 대해서 지금 속도를 내는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최고 경영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분당 생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적정 규모의 차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업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웨이모의 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택시 출시 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또 한번 해석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웨이모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또 견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죽수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상용할 예정인지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죽수는 2020년 아마존에 약 13억 달러로 인수된 이후 2023년부터 일반도로 주행 테스트를 꾸준히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는 소형 전용 로보택시 외에도 개조된 SUV 차량 테스트도 함께 운영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오스틴, 마이애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반스 CEO는 차량 외형이 독특한 만큼 대중과 접점을 넓히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아마존 주가는 전일 대비 강보합권에서 약 2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장 초반에는 218달러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부근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은 있었지만 그래도 죽수가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렇게 개발을 한 만큼 앞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준비했습니다. 지금 HIV 예방주사제가 FDA에 승인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FDA에 승인이 되면 또 주가가 굉장히 또 점프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6월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예방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인 레나카파비르를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명은 예추토고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1년에 2번, 약 6개월 간격으로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자사의 알약처럼 매일 복용할 필요도 없고 또 타사 2개월 주기의 주사제보다 획기적으로 간편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지난해 대규모의 임상시험에서 거의 100%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서 학술지 사이언스가 2024 올해의 혁신으로 선정한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길리어드 측은 전 세계적으로 매주 약 700건의 신규 감염과 100여 건의 HIV 관련 사망이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승인이 HIV 팬데믹 종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번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도 함께 반응했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 머물던 길리어드 주가는 오후 들어 111달러 선을 돌파했고 3월 기록한 52주 신고가인 111.96달러에도 근접하는 강한 흐름도 함께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52주 신고가에 근접하는 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예방주사제, 항바이러스 예방주사제를 지금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타사 대비해서 이번 주사제에 대한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강점이 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간격은 역시나 투약 간격에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매일 복용하거나 2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레나카파비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투여하면 되는데요. 이처럼 치료 부담을 줄이면서 임상에서 입증된 높은 예방 효과 덕분에 전 세계는 1년에 130만 명을 감염시키는 HIV 전파 차단에 새 희망을 더한다는 평가입니다. 길리어드 CEO 다니엘 오데니 역시 레나카파비르가 전염병의 흐름을 꺾고 이 질병을 역사 속으로 옮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길리어드는 미국 내 빠른 출시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해외 출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안에서 지금 항행 바이러스 예방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향후에 글로벌 출시 흐름과 더불어서 어떠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켓 클로즈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특징주의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란과 중국 모두를 잡을 카드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르그 항구를 좀 정조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심각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G7 일정을 드디어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선박이 이제 미국 핵을 막아온 존스법이 있었죠. 일단 8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간밤에 FOMC 회의가 또 끝난 만큼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이 충돌 이야기
이야기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전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에너지 수출 차단 가능성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까지 좀 불거지면서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일까요? 네, 지금 중동 상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서 이제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째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주요 도시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란도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동원해서 강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미국의 대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던졌고요.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 버스터 폭탄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과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주요 전력을 대거 중동 지역으로 증강 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 전역이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 리스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원유에 대한 수출 이야기도 지금 핵심 거점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핵심 거점 중에 하나인 하르그 항이 이스라엘의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이 다시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유가가 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나 중국 쪽의 에너지 시장에는 계속 파장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향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르그 항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 정도가 집중된 핵심 항만인데요. 여기가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셈입니다. 현재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90% 가까이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중국 정유사들은 미국 제재로 시장에서 소외된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르그 항이 마비가 된다면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 쪽도 수급 차질을 피하기 어렵겠고요. 결국엔 글로벌 원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브렌트유와 WTI 유가 모두 소폭 간밤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하면서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유조선 항로 전체가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유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상 운송이 막히게 된다면 보험료는 오르고 또 운송 일정도 불확실해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군사 이슈가 아니라 경제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란의 이런 하르그 항이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뉴스를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오르고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자체가 지금 막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불안이 커지면 사실 방산주라든지 해운주들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전쟁 뉴스에 대한 이런 주가의 흐름의 단기 반응인 건지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이 점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사실 일단 방산주의 경우에는 이런 단기 테마성 흐름을 넘어서서 앞으로 좀 중장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안보 리스크가 커질수록 각국 정부들은 방위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 시스템은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18%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현대 롯데미나, LIG 넥스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다른 대표 방산주들도 최근 줄줄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루에만 3,900억 원 넘는 비용을 방공망 유지에 쓰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한국산 무기 체계가 가성비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G7 정상회의 그리고 곧 열리게 될 나토 회의까지 한국이 다자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 수입 논의도 더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단기 주가 반등이 아니라 실제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긴데요.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란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홍해 항로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물류 불안도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홍해를 피해서 희망봉을 돌아가게 된다면 운송 시간도 늘고 또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운임이 상승하면서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중동 사태는 단기간에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와 해운주 쪽으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에너지 불안과 좀 물류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좋은 뉴스만 또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또 미국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국이 좀 군사 개입에 나서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고 우려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충격이 또 예상이 될까요? 네, 미국이 실제로 군사 개입에 나서게 된다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큰 모습인데요. 초당적으로 군사 개입 전 의회 표결을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이 발의가 됐고 또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중동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입이 현실화가 된다면 국제유가는 물론이고요. 또 주식시장, 환율, 금이나 국채 같은 거의 모든 글로벌 자산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고요. 또 현재 시장은 직접 참전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개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상 밖의 충돌이나 확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외부 변수 하나로도 금융시장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일주일 가까이 또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또 불안감에 더욱더 휩싸였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 심리가 또 급격하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투자 전략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G7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첫 외교 데뷔전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9개국의 정상과 또 유엔 수장을 만나는 등 굉장히 또 빽빽한 일정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어떠한 일정들을 보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자 또 국제무대 데뷔전이었는데요. 이틀 동안 무려 9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과 연쇄회담을 가졌고요. 일본, 호주, EU,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면서 협력 확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셔틀 외교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꽤나 실질적인 외교 채널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유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기후 대응 등에서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또 미래 지향적인 협력 메시지를 중심에 둔 것도 실용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의 이런 국교 정상화 60주년 축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말이었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삼각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했고요. 앞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굉장히 또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외교 일정에는 영향을 아무래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먼저 좀 귀국을 하게 됐고요. 또 결국은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로서는 이달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 첫 만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 시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만큼 그 전에 두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꽤나 크고요. 이번 회담이 무산되면서 드러난 건 양국 간 조율 채널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느냐가 앞으로의 외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나 반도체 보조금, 또 미국 IRA 관련 협상까지 이렇게 민감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보니 회담이 언제 어떻게 열리느냐가 또 우리 기업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정상 간의 조속한 조율이 더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통상협상 지금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만큼 하루빨리 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장면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에너지랑 AI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G7 회의에서 핵심 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 기회를 갖고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전 세계에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또 대도시의 전력 소비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계획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옮기는 걸 넘어서서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마트 전력망 기술을 통해서 전기 사용 효율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진 건 바로 핵심 광물 공급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광물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로벌 협력은 우리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에서는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면 전력 효율이 높은 NPU 기반 AI 반도체 개발을 통해서 한국이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한국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 만큼 AI 글로벌 협력의 룰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결국 이번 발언들은 에너지와 AI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서서 기여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와 또 AI 관련해서 의제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 점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APEC에 대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지금 올해 맡게 된 만큼 이 점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렇게 첫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의 기조가 어떨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데뷔 무대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초청국의 참석 그 이상을 넘어서서 좀 앞으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다자 외교 무대였고 앞으로는 어떤 외교 스타일과 기조를 가져가게 될지 짐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정 전반적으로는 국익과 실용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고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 집중을 했고 기후변화나 에너지, 공급망 같은 이런 구체적인
글로벌 현안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일정이 좀 빠듯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외교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통상 문제나 주한미군, IRA 협상 같은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쌓여 있는 만큼 조속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 외교 무대가 성과 중심이라기보다는 향후 외교 기조를 가늠해보는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익과 실용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현안 쪽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실제로 글로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후속 일정을 통해서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바로 미국 의회에서 100년 넘게 유지해온 이 존스법을 없애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한국 조선 업계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존스법 어떤 법인지 왜 하필 지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존스법이 과연 또 어떤 법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존스법은 192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나르는 배는 꼭 미국에서 만든 배여야 하고 또 선원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미국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배는 외국산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선뜻 새 배를 사려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로는 실제로 운항 가능한 선박수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운송 효율은 떨어지고 물류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아예 존스법을 폐지하자라는 법안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산 대신해서 러시아산 LNG를 수입해야 했던 사례, 또 하와이 목장주들이 소를 배 대신에 비싼 비행기로 보내는 사례처럼 지금도 존스법의 부작용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존스법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손을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존스법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바로 미국에 좀 선박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존스법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한국에서 만든 배도 이렇게 미국 항구 간의 운송에 투입이 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조선사들에겐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미국은 워낙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가 강하고요. 바이든 전 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미국 내 제조업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배를 그냥 수출하는 걸로 끝내기보다는 아예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다가 조선소를 세우고 미국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내라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폐지 법안도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데요. 이 법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해운업계의 강한 로비 그리고 지역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결국 무산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소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국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설령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사이 기업들은 미리미리 현지화 전략을 짜서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존스법이 폐지가 되면 쉽게 좀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세 정책도 있는 만큼 조금은 실제로 조선소를 차라리 세워라,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에 있어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또 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전략이다. 전략 중에 굉장히 큰 한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필리 조선소 인수,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걸까요? 네,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점이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의 문을 밖에서 노크를 한 게 아니라 안에서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미국 내 민간 조선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상업선이나 훈련선, 유조선처럼 대형 선박을 전문으로 만드는 핵심 거점인데요. 특히 지금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다목적 훈련선도 이곳에서 건조 중입니다. 이런 조선소를 하나가 직접 인수를 했다는 건 존스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별 제약 없이 미국 정부나 기업의 선박 발주를 수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수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설비 투자에도 나섰는데요.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부터 부품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공정 관리까지 이렇게 생산성도 좋아지고 조선소 신뢰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급함이나 해적 케이블 부설선 같은 군수 지원선까지 이렇게 수주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조선소의 지분 60%는 한화 시스템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한화가 보유한 전투체계나 자율 운항 기술까지 결합이 된다면 미국 해군 함정 시장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존스법이 설령 좀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하나오션에서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큰 제약 없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업계 전반적인 좀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수주량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미국 시장에 차라리 진출을 하는 게 우리 조선 업계에서는 진짜 호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조선 시장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전 세계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 절반 가까이가 줄었고요. 특히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은 몇 년치 물량이 이미 작년에 한꺼번에 발주되다 보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일감이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3, 4년치 수주 잔량은 확보해 놓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신규 발주가 지금처럼 뜸해지면 4, 5년 뒤부터는 다시 한번 수주 절벽, 일감이 뚝 끊기는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은 여전히 낮은 가격을 앞세워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챙겨야 하는 이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 특히 해군이나 군수 선박 같은 방위 산업과 연결된 분야는 국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놓치기 어려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앞으로 250척 규모의 전략 상업 선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만큼 이 물량만 잘 잡아도 당분간 수주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조선사들이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조선업들의 이 호랑이 가차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3, 4년 뒤에는 이 수주 확보를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절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스법 폐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지 또 앞으로 이 조선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까지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 흐름 속 저희가 계속해서 또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FOMC 회의가 또 열렸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그래도 금리 동결로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스탠스가 얼마 전에는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한국은행의 속내는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는 총재가 집값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서울경제 소식에서도 사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집값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들 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건지
상황인지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지난달 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연 2.75%에서 2.5%로 낮췄는데요. 그 이후 이창용 총재는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렸던 기자 설명회에서는 금리를 언제, 얼마나 더 내릴지는 가계 부채나 주택 시장, 또 외환 시장 흐름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유동성을 무턱대고 풀었다가 오히려 부동산 기대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도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런 흐름이 비강남권까지 번지면서 가계대출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시장은 이참에 더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총재가 강조한 게 바로 기대 심리입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공급은 부족할 거라는 인식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된다면 다시 시장에 불을 지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초반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한은에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가계 부채까지 지금은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살펴봐야 할 변수들 우리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이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FOMC 회의로 인해서 조금은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또 내일은 휴장이 있는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